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2년을 일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퇴직 축하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요. 문 앞에 서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꿀지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퇴직한 날, 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42년을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철도회사 사무실은 제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42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퇴직식장에는 후배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정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동료들이 큰 케이크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딸기가 가득 올라간 예쁜 케이크였습니다. 가족분들과 맛있게 드세요. 케이크 상자를 받아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42년을 함께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손주 소율이가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퇴직한 할아버지를 축하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우진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우진아, 아빠 왔다. 문 좀 열어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금 장치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로 조금만 열렸습니다. 아들 우진이의 얼굴이 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갑자기 무거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빠 오늘 퇴직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케이크 사왔어. 소율이 좋아하는 딸기야.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무슨 일 있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집안이 좀 복잡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니? 애원하듯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돌아가 주세요. 철컥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체인 거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갑자기 너무 조용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나오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42년을 일한 아버지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우진아?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보니 딸기가 기울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탔을 텐데 걷고 싶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집까지 30분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케이크를 식탁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무슨 일이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기가 한쪽으로 다 쏠려 있었습니다. 크림도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먹겠어?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연락도 자주 못했지만 사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잘 찾아왔고 손주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그랬을까요? 퇴직 축하를 받고 싶었던 게 욕심일까요? 가족과 함께 케이크를 먹고 싶었던 것뿐인데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차갑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던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안 받았습니다. 가슴속에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그 문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전화가 올까 싶어 외출도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케이크는 결국 버렸습니다. 딸기가 다 물러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들이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 거?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명절 때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추석에 우진이네 식구가 집에 왔었습니다. 손주 소율이를 데리고 온 거였죠. 그런데 며느리 지은이가 계속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아, 밥 더 먹어. 반찬 맛있지?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그리고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들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소율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전엔 제게 안기며 웃곤 했는데요. 그날은 엄마 옆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소율아, 할아버지한테 와봐.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자. 아이가 며느리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먼저 나갔습니다. 아들 우진이만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이번 주말에 밥 먹자.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바빠서 힘들어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 거? 또 다음에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집안일에 간섭한 적도 없습니다. 손주 교육에 대해 잔소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피하는 걸까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수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택배가 와 있는데 찾아가세요. 택배를 시킨 기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택배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상자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보낸 거야?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보낸 건가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안 받았습니다. 며칠 후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조제였습니다. 이상하네. 대체 누가 보내는 거지?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 전화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끊겼습니다. 1시간 뒤 또 같은 번호로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대체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들이 저를 피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흐름이 이상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서둘러 옷을 입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지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그늘이 졌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니? 들어와.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얘기할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자. 아니요, 여기서 할게요. 며느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우진이는 괜찮니? 우진 오빠는 괜찮아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상한 전화 받으셨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무슨 일이야? 그리고 택배도 받으셨을 거예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셔야 해요. 뭘 조심하라는 거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돈 문제 조심하세요. 제발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 문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며느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만 드려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지. 제가 며느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며느리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저 가봐야 해요. 며느리가 계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지은아, 기다려. 제대로 말해줘. 하지만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돈 문제라니? 대체 무슨 말이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돈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저는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 없습니다. 빚도 없고 카드값도 제때 냅니다. 그런데 왜 돈 문제를 조심하래요? 며느리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얼굴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지은이가 다녀갔다. 무슨 일인지 아빠한테 말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제대로 설명 좀 해줘. 아버지가 너무 불안하다. 이것도 일심만 당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아파트로 갔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아빠다. 문 좀 열어라.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안 열렸습니다. 제발 문 열고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로 틈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나중에 연락드릴 거?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철컥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야? 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서러운 적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봤습니다. 며느리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 문제 조심하세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걸려온 전화가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잠들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 전화 그만하세요.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는 끊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말한 그 일일까요? 돈 문제와 이 전화가 관련 있는 걸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네. 혼잣말을 하며 세수를 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손주 소율이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쯤 소율이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도 아들네 집에 갔었습니다. 소율이가 혼자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소율아, 할아버지 왔어. 아이는 고개를 들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어디 떠요? 뭐? 내 이름이 어디 뜬다고? 아이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할아버지 이름 나왔어요. 소율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놀았습니다.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며느리 핸드폰에 제 이름이 떴을까요? 그것도 소율이가 기억할 만큼 특별했나 봅니다. 혹시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과 관련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소율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율아, 이리 와. 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좀 더 놀다 갈래요. 안 돼. 지금 가야 해. 며느리가 소율이 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는 뭔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파요, 엄마. 하지만 며느리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 우진이도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만 가봐야 해요. 뭐?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다음에 먹을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들도 서둘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우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하지만 아들은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긴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게요. 소율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어디 떠요? 대체 어디에 제 이름이 뜬 걸까요? 며느리가 본 게 뭐였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목소리가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우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말해봐. 집으로 갈게요. 1시간 뒤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직접 온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습니다. 마침내 현관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하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들어와, 우진아. 아들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안 했습니다. 우진아, 아빠한테 말해봐.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인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은요. 아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사기가 있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사기? 무슨 소리야? 누군가 아버지 명의를 도용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고 카드도 만들었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아버지가 하신 게 아니에요.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정보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을 안 연 거예요. 아들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 승인됐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본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소율이가 본 것도 그 문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아들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CCTV를 확인했는데 수상한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들이면 안 됐어요. 혹시 그 사람이 따라올까 봐요. 혹시 아버지한테 위험이 갈까 봐요. 아들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날 지키려고.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경찰에 신고했고 은행에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범인을 아직 못 잡았어요.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못 만나 뵌 거예요. 혹시 범인이 아버지를 노릴까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저를 보호하려던 거였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왜 아버지가 미안하세요? 잘못은 저희가 한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아들이 제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아들과 이렇게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상한 전화도? 네, 맞아요. 범인이 건 거예요. 아버지를 협박하려던 것 같아요. 택배도 범인이 보낸 걸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전화, 택배, 며느리의 경고까지요. 그런데 어떻게 내 정보를 알았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경찰이 조사 중이에요. 아버지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유출됐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1달 전에 낯선 사람이 전화했었습니다. 정혜수님 맞으시죠? 경품 당첨됐어요. 주민번호 뒷자리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때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전화. 그게 사기였구나.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제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요즘 수법이 너무 교묘해요.
아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지은이도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경고한 거예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모두 저를 걱정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소율이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문자를 봐버렸거든요. 할아버지 걱정된다고 매일 울었어요. 손주까지 걱정하게 만들었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구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잘 보호했어야 했어요. 아들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경찰이 추적 중이에요. 곧 잡힐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그 번호예요. 범인의 전화였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준비됐어? 안 그러면 협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또 전화 왔습니다. 네, 번호 추적 부탁드려요. 경찰과 통화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범인은 아직도 우리를 노리고 있구나.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창밖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 없었습니다. 우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번호 추적해 보겠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시죠. 뭐? 너희 집으로? 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간단히 싸서 아들 차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도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구나. 아니요, 제가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소율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소율이 보고 싶었단다. 아이를 꼭 안아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 말해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에 사기를 당하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셨어요. 집도 팔고 빚만 남았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요양원에 계세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가 너무 무서워요. 돈 문제만 나오면 불안해져요. 며느리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님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요. 그때 기억이 다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무너지던 그 모습이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거구나.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경계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죄송해요, 아버님.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 때문에 옛 기억이 되살아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를 걱정해 준 겁니다. 지은아, 고맙다. 우리 아버지 지켜주려 해서.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아버님.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한참 울었습니다. 소율이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들 울지 마세요. 아이의 말에 우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네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에 누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는 소리였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범인 위치를 추적했대요. 드디어 범인을 잡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범인이 소율이 학교 근처에 있대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학교 잘 다니고 있네요.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마. 돈 2천만 원 준비해요. 안 그러면 딸한테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소율이를 노리고 있어. 며느리가 달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전화? 소율이 학교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소율이 방으로 뛰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다시 연락해야 해요. 아들이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소율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아이의 눈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소율아, 괜찮아. 다시 자렴. 며느리가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도 왜 안 주무세요? 소율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그런데 소율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저씨 알아요? 무슨 아저씨? 학교 앞에서 저 보던 아저씨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율아, 언제 봤어? 아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요. 학원 갈 때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니? 할머니 찾는다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모른다고 했어요. 무서워서요. 며느리가 소율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무서웠겠다. 그런데요. 소율이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거 줬어요. 할머니 찾으면 전화하라고요. 종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번호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거야. 이 번호가 범인 번호예요. 경찰에게 바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지문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비닐봉지에 종이를 넣었습니다. 소율아, 그 아저씨 어떻게 생겼어? 키가 크고 모자 쓰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어땠니? 낮고 무서웠어요. 아이의 말 하나하나가 단서였습니다. 소율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무서워서요. 엄마 걱정할까 봐요.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참았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율아, 정말 용감했어. 제가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무서웠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이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종이 쪽지를 증거로 가져갔습니다. CCTV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 주변 영상 다 살펴볼게요. 경찰이 나가고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범인 잡았습니다.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종이 쪽지 지문으로 신원 확인했어요. 전과가 있는 사기범이었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잡았대요. 범인 잡았대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율이가 없었다면 못 잡았을 겁니다. 그 작은 손주가 가족을 구한 겁니다. 소율아, 내가 우리를 구했어. 아들이 소율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딸이 영웅이야. 소율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악몽 같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문을 열 용기가 생겼습니다. 범인이 잡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제 명의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취소됐습니다. 대출도 막히고 카드도 정지됐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래, 앉아라. 아들은 소파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니? 다 지난 일인데. 아니요, 제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문 앞에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때 아버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아버지께 효도해야 하는데요. 그런 짓을 한 제가 한심해요. 우진아, 그만해. 다 이해한다. 아니요, 들어주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42년을 일하셨어요. 가족 위해 평생 희생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처만 드렸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잘 모실게요. 우진아, 고맙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다. 부자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소율이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사과드려야 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지은아, 일어나. 아니요,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과거 때문에 오해했어요. 아버님을 믿지 못했어요. 가족인데 경계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아, 일어나렴. 제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마음 다 알아. 괜찮아. 이제는 다 같이 행복하자.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소율이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소율이 사랑해. 아이를 안아 올리니 웃음이 났습니다. 소율아, 할아버지 자주 보러 올 거지? 네, 매일 올게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여기서 사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랑 사세요. 마음이 뭉클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아빠는 괜찮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 하지만 자주 놀러 올게. 그리고 밥도 자주 같이 먹자. 가족들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소율이는 자주 보내줘. 할아버지가 심심하거든. 네, 할아버지 집에 자러 갈게요. 소율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 너희가 있는데 행복하지. 아버지도 저희가 있어서 든든해요. 아들이 웃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래, 너도 조심해서 가거라. 사랑해요, 아버지. 아빠도 사랑한다, 우진아.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빈집이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소율이 목소리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느낀 거지만요. 가족은 결국 서로를 다시 일으켜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한 날 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